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제 서울시 7급 시험 치러진 그 내용 기출문제를 가지고 간단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 공부 1년 동안 하셨는데 좀 약간 허무하죠. 20문제로 결판이 나니까. 근데 한번 오늘 이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고 앞으로 대비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지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기출 경향을 좀 먼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 영역별 출제 비중인데, 통상적으로 인사조직 전략 분야는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출제가 되는 기존 경향에 맞게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이 생산관리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생산관리가 뭐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결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밑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아예 그 내용을 모르는 문제 12번이 그 생산관리 정보 시스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내용을 알고 문제를 푸는 수험생은 아마 거의가 아니라 뭐 전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부 때 경영학과 그 중에서도 이제 경영 정보 시스템 이론 같은 거 과목을 좀 열심히 공부해서 A 플러스 맞은 학생들이라면 조금 유리할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경영 정보 시스템 A 플러스 맞았는데도 전혀 처음 보는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한 30년치 경영학 기출 문제를 다 갖고 있는데 거의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는 그런 주제다. 그럼 이런 거는 그냥 뭐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요 12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그 보기 4개 중에 그냥 하나를 찍어서 그냥 시간을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정도로 뭐 공부한 게 의미가 없는, 다시 말해서 모든 수험생에게 이제 제로 베이스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뺀 나머지 19문제 중에서는 생산관리가 그래도 조금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재무관리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좀 적지만 비교적 어려운 문제로 그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특히 3개 중에 그 1개의 문제가 좀 어려운데요. 특히 6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렵기도 하지만 선지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수험생분들이 많이 보는 책, 그러니까 제 교재나 이런 걸 보면 크게 논란은 없는데, 문구 자체를 하나하나 학문적으로 파고들면은 조금 약간 문제 소지가 될 만한 부분이, 다시 말해서 정답이 복수로 처리될 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좀 이따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고난도 문제 9번, 요게 이제 인사관리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전 약간 이게 좀 앞으로 향후 수험 생활을 준비하는 분들께는 위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사실은 기존에 출제가 된 범위에서 그냥 지엽적으로 파고드는 건 괜찮은데요. 아예 새로운 출제 영역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9번 같은 경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는 이제 인사관리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알아요. 제가 석사 때도 배웠고 박사 때도 배웠던 거니까. 근데 순수하게 이제 학부 수준의 경영학으로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시중에 계신 강사님들 중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 말고는. 왜냐면 저는 이제 인사관리를 전공했으니까 아는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출제 범위가 좀 넓어지게 되면은 앞으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인사관리 전략 파트가 문항수가 적지 않단 말이에요. 비중이 많이 나오는 한 10문제까지 절반 정도까지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와 버리게 되면 어떡하나 좀 고민이 좀 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번 시험에서 20문제 중에서 이제 초고난도 문제, 즉 아예 처음 보는 내용이지만 이론적으로 너무 어려운 주제, 석사과정 이상의 주제인 요 9번과 듣보잡 12번 두 개를 빼고 한 8개 정도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뭐 저의 강의를 기준으로 제 워크북 공부하시고 객관식 2200제 공부를 충실히 하셨다면 그 18문제는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죠. 콘체른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콘체른 하면 우리가 그냥 지주회사라고 많이 배우죠. 그러니까 지주회사라는 키워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셨다면은 정답이 1번임을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건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 법률적으로 독립적이냐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냐 뭐 이 부분이 되겠어요. 여러분, 인수합병, 우리가 보통 그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아예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는 거니까 법적으로도 합병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합병을 하는 것이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카르텔은 뭐예요? 카르텔은 그냥 담합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뭐 연합을 맺거나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콘체르는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들이 하나의 자본 밑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지주회사라는 게 그거잖아요. 계열사를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회사인데 법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이지만 지분상 경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 집중의 문제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어렵게 출제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이 콘체른이고요. 2번은 뭘까요?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상실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합쳤다는 얘기니까 인수합병, 그러니까 트러스트에 가까운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은 협정을 통해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협정이라는 거랑 신사협정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수평적이라는 것은 뭐 위계 관계가 없다는 거니까 이건 담합, 카르텔에 해당되는 선지에 가까울 거고요. 4번은 경쟁 관계가 없는 산업 분야라는 건 완전히 별도의 산업에 진출한다는 거니까 이건 뭐 콩그로머레이트, 재벌 형태 이런 것이랑 거의 비슷한 선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1번이고 아마 문제를 푸는데 선지가 조금 길어서 당황하셨겠지만 난도는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평소에 강의 때 하던 워딩이 나와 있거든요. 인간관계론 호손 실험에 대해서 니은번 선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호손 실험 자체가 인간관계론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 아니었다 그랬죠. 최초의 과학적 관리론이 있었고 그 과학적 관리론이 전체 산업에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그 실험을 했던 것인데 호손 실험이. 근데 그 실험의 결과가 과학적 관리론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인 인간관계론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니은 선이 결과적으로 맞는 건데요. 수험생분들이 요 발문 인간관계론의 근간이라는 말에 너무 좀 꽂혀가지고 그럼 과학적 관리론에 반대 아니야? 어떻게 이 호손 실험이 인간관계론의 근거가 되는데 과학적 관리법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최초의 호손 실험은 과학적 관리론의 유효성, 즉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려고 했던 것이나 그 결과가 과학적 관리론 설명이 안 되니까 그 설명 안 되는 논리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관계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들어간 거죠. 맞죠? 그러니까 니은번은 맞는 말이에요. 기억번. 호손은 공장 이름이에요. 사회학자 이름이 아니라. 실험을 주도한 학자는 누구예요? 메이오고요. 메이오는 그리고 사회학자도 아니고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기억번은 완전 틀렸고요. 다음 디귿번. 조명 실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명도가 적절할 때 생산률이 만약 증대했다고 한다면 능률을 높이는 적정한 작업 조건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과학적 관리론이 맞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호손 실험은 과학적 관리론의 예측이 틀렸다 그랬죠. 즉 적정한 작업 조건, 원 베스트 웨이가 발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호손 실험의 결과 인간관계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즉 원 베스트 웨이, 과학적 관리론의 예측이 안 맞는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래프로도 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세요? 조명 밝기를 올렸을 때도 생산성이 늘어나지만 밝기를 줄였는데도 생산성이, 원래 밝아졌을 때 생산이 늘어나면 어두워지면 생산이 줄어야 되는데 어두워져도 생산성이 오르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제가 이렇게 수업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 결과적으로 이 디귿번 선지도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리을번 보시면 종업원 상호간의 비공식 조직이 중요하다. 그렇죠. 비공식 조직이 매우 중요하죠. 동료들의 인간관계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호손 실험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맞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3번 동기부여 내용이론이 아닌 것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데 그래도 조금 보충 설명을 암기를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우리 그 내용이론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그 욕이라고 적게요. 엘더퍼의 ERG 이론,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그 다음 엑스리고 XY 이론, 허츠버그 이요인 이론, 헤크만과 올뎀의 직무 특성 모형, 요게 다 그 내용 이론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과정 이론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브룸의 기대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그리고 데시의 인지평가 이론. 인지평가라고 하는 건 뭐 자기결정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이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제가 딱히 정답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용 이론이 아닌 것은 아주 쉬운 문제니까 정답은 기대 이론이 3번 과정 이론이죠. 다음 4번입니다. 마케팅 결정, 가격 결정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좀 난도가 높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그 전체 시험의 난도를 좀 높이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격 정책은 보통 쉬운데 꼭 1번 같은 선지가 이제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거부터 볼게요. 밑에서부터 올라가 볼까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그럼 대량 생산 가능하다?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다? 역시 가격을 저가로 내려야 되겠네? 그럼 저가 정책, 침투 정책 맞죠? 다음 3번.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는데 어떤 제품을 근데 거기에 필요한 나머지 제품, 필요하다는 건 딸려 나오는 제품이라는 거죠. 반드시 부수적으로 같이 구매해야 되는 제품이라는 건데 그런 것들은 좀 비싸게 판매한다. 그럼 이거는 이제
캡티브 가격을 올리는 우리 프린터와 토너, 면도기와 면도날의 관계죠. 맞고요. 다음 2번. 경쟁자 진입이 용이하지 않대요. 그럼 경쟁자가 쉽게 못 들어온다. 경쟁자가 못 들어온다는 건 나만 해먹을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독점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가격을 올려도 되죠. 그럼 스키밍 정책, 고가 정책서도 되죠. 일단 나머지 선지 세 가지가 진위 여부, OX 여부를 판단하기가 비교적 쉬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틀린 거 찾는 거고 1번은 좀 어려운 선지니까 그냥 1번은 틀린 것으로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1번 선지가 왜 틀린 건지를 잘 모르고 아마 정답을 체크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번 기회에 이 가격 정책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원가 가산 가격 결정, 우리 기본서에 보면 공식도 나오고 워크북에 막 나오니까 수험생들이 막 계산형 문제에 대한 그 노이로제가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원가가 있으면, 그죠? 이 코스트잖아요. 우리가 가격을 딱 원가만큼만 받아버리면 마진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마진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마진을 뭐 이만큼 붙여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만큼 붙일 수도 있는 거, 우리 마음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또 물건을 구매를 하고 나서 그 물건이 갑자기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희귀한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근마켓에다 이걸 팔고 싶은데 프리미엄을 얼마나 붙일까 이게 내 마음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붙이는 대로 물건이 가격이 그냥 막 날개도 치는지 팔려 나간다. 연락이 막 불이 온다. 핸드폰에 막 서로 사겠다고. 그러면은 이때는 내가 마진을 이만큼 남기고 싶으면은 이만큼 붙이는 거고 이만큼 남기고 싶으면 이만큼 붙이면 되는 거니까 내 마음 아닙니까? 지금 이 선지 보세요. 기업이 가격을 통제할 수가 없다면, 자, 기업이 가격을 통제할 수 없대. 가격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붙인 요게 마진이잖아요. 이게 마진이죠. 원가에다가 마진을 합친. 그러니까 요만큼. 이게 가격이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1번 선지에 나오는 것처럼 기업이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죠? 가격이 정해져 있다. 내가 통제 못하니까. 그럼 결국 기업이 마진을 붙이는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가격을 조절할 수 있으면 코스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올리면 돼요. 근데 기업이 주어져 있는 가격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가격이 거꾸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제 가격이 정해져 있어? 가격은 정해져 있다고. 이게 정해져 있다고요? 이걸 못 바꿔요? 그런데 원가는 정해져 있어. 그러면 내가 마진 얼마큼 붙일 수 있다는 얘기요? 이만큼밖에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정해져 있게 되면은 그냥 가격에서 원가를 뺀 만큼이 내가 벌 수 있는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가 가산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원가에다가 붙이고 싶은 만큼의 마진을 붙이는 방법이 원가 가산법인데, 그러면 정리할게요. 원가 가산법은 가격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마진을 붙이는 만큼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선지에서 보면 기업이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고? 그럼 이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데 원가 가산법에는 총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죠. 내가 붙이는 만큼이 곧 가격이 되는 거니까. 거꾸로 말하면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 가격을 못 바꾼다, 가격이 정해져 있다. 근데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원가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국 내가 벌 수 있는 이익은 정해져 있다는 게 이 통제할 수 없는 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럼 원가에다 내가 일부 마진을 붙이는 방법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원가 가산법은 원가에다가 내가 붙이고 싶은 마진을 붙여서 최종 가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지금 이 선지처럼 가격을 못 바꾼대. 그럼 이때는 내가 붙일 수 있는 마진이 자율이 없는 거지. 그냥 이때는 내가 정해진 돈만 벌어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1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고 거꾸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가 가산법은 기업이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원가 가산법을 쓰지 못한다는 게 이제 원가 가산법 못 쓴다. 그럼 가격이 통제되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1번 선지 때문에. 자, 5번입니다. 이건 좀 비교적 쉬운데, 모기업이, 대규모 기업이 작은 소규모 기업에다가 만약 상표, 브랜드를 빌려준다 그러면 라이센싱일 텐데 거기다 상표뿐만이 아니라 운영 방식까지 권한을 허가해 준대. 그럼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있네요. 프랜차이즈는 우리 VMS,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 중에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형 VMS 안에 들어가죠. 계약형은 프랜차이즈, 또 뭐예요? 소매상 협동조합, 또 뭐예요? 도매상이 후원하는 자발적 체인, 이렇게 배웠죠. 기업형은 인수합병이고, 관리형은 아무 관련이 없이 그냥 각자 열심히 연합하자 뭐 이런 취지로 가는 거고, 수평 마케팅 시스템은 동종업계의 결합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는 계약형 VMS밖에 없습니다. 다음 선지 보겠습니다. 6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케팅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고르라고 했는데 아마 1번과 2번은 쉽게 그래도 뭐 틀린 것으로 처리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3, 4번이 조금 쟁점이 되는데요.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군집 추출은 뭐예요? 여러분, 층화 추출과 군집 추출은 둘 다 확률 추출에 들어가는 거죠. 기억나세요? 확률 표본 추출, 랜덤 추출 안에 뭐가 들어가죠? 단순 무작위, 체계적 추출, 층화, 군집이 들어가고요. 비확률 추출, 랜덤이 아닌 거에 뭐가 들어가요? 편의 추출, 판단 추출, 그 다음 할당 추출이 있죠. 자, 그 중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 층화와 군집을 비교해보면은 층화, 영어로 stratified sampling은 베타적인 몇 개의 집단으로 쪼갠 다음에 이제 겹치지 않는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별로 쪼갠 다음에 20단에서 랜덤으로 몇 명, 30대에서 랜덤으로 몇 명, 40대에서 랜덤으로 몇 명, 50대에서 랜덤으로 몇 명 뽑아서 전체 샘플을 만드는 게 층화 추출이었고, 군집 추출은요, 겹치지 않는 집단으로, 베타적인 집단으로 쪼개긴 하는데 그 집단 안, 하나의 그 집단, 군집 안에 2, 3, 40, 50대가 다 고루고루 들어있는 군집을 만든 다음 군집 하나를 랜덤으로 찍어서 그 군집 전체를 전수조사한다. 이게 군집 추출이죠? 그러니까 지금 1번 선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거는 소집단으로 나눈 다음 그 집단 안에서 쭉 뽑아서 합친다는 거니까 이거는 층화 추출에 대한 설명이라서 땡 틀렸고요. 2번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 여러분 체계적 오차 또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오차, 비체계적 위험 이런 말들 우리 뭐 재무관리에서도 나오고 마케팅에서도 나오는데요. 체계적, 시스테믹하게 에러가 있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체계적이라는 말 자체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경 자체를 삐뚤어지게 쓰거나 색안경을 끼게 되면은 이건 구조적으로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항상 대상을 잘못 보게 만드는 거니까 이걸 체계적 오차라고 불러요. 그럼 체계적 오차가 생기면 나는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판단과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목적 달성을 저해시키는 타당도의 저해 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체계적 오차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데 내가 사물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자다가 일어나거나 그죠?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또는 눈에 안구건조증이 생겼다거나 이런 개인적인 이슈, 즉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 또는 뭐 개별적인 기업의 문제, 개별적인 하나하나 항목의 문제로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고 이건 신뢰도의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뭐 복잡하다 그러시면 그냥 외우세요. 체계적 오차는 타당성, 비체계적 오차는 신뢰성.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건 회계사 시험 선지를 응용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우리 이제 그 7급, 특히 서울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는 난도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이제는 봐요. 진짜로. 이게 한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난도 차이가 꽤 났는데 한 3, 4년, 5, 6년 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난이도가 수렴을 해주고 있어요. 7급 시험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회계사 시험은 조금 쉬워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회계사 선지를 거의 다 그냥 빠삭하게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 워크북에 있는 기출 선지까지 분석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스스로 분석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공단기의 수업은 제가 기출지문까지 분석을 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그 회계사 학원에서 하는 강의 같은 경우는 기출지문까지 다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3번. 표적 집단 면접과 설문조사는 1차 자료 수집의 방법이다. 1차 자료 뭐예요? 연구자가 직접 정보 수집하는 거죠. 그러면은 표적 집단 면접이든 설문조사든 연구자가 직접 노력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 1차 자료는 맞는데 문제는 표적 집단 면접은 처음에 그 20대 대표, 30대 대표, 40대 대표 이런 표적 집단을 모아놓고 그냥 이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기법이기 때문에 탐색조사, 연구조사의 첫 출발점인 탐색조사 방법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이 설문조사라는 것은 기술조사 항목으로 제 워크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워크북 기준으로 한다면 요선지는 탐색조사가 아니라 FGI는 탐색조사가 맞으나 설문조사는 기술조사라고 해야 돼서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번 다 틀렸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이게 맞는데 맞죠? 제 책으로 공부한 분들은 이렇게 푸시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출제하신 교수님이 전공자가 아니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이 관찰조사나 경험조사나 사례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설문을 쓸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면접조사랑 설문조사가 다르고 경험조사랑 면접조사가 다른 건 맞지만 전문가들한테 설문을 실시할 수 있고
관찰 대상에게 설문을 실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설문조사는 사실은 모든 종류의 조사 기법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일종의 방법인 거예요. 방법.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의 방법 중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운동, 당뇨에 도움이 되는 운동, 비만 해결에 도움이 되는 운동, 이런 운동들의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유산소 운동이 있어요. 그럼 유산소 운동은 비만 치료를 위한 운동 기법으로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항암 치료도 할 수 있고 당뇨 치료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특정한 방법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기준에 따라 명칭을 부르는 것이지, 이게 얘랑 전혀 다른 별도의 설문조사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책대로 정직하게 공부를 했다면, 그죠? 공부를 했다면 예, 틀린 거고요. 그럼 4번은요. 이게 확실히 100% 맞다면 제가 사실은 3번 선지가 찝찝해도 논란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텐데 4번도 찝찝해요. 자, 여러분, 매출액은 비율척도 맞죠? 비율척도가 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되고 중간 점수도 존재하고 0의 의미가 제로란 뜻이었잖아요. 그럼 매출액은 제로다? 그럼 매출이 없다는 뜻이고요. 매출액은 평균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더하기 빼기도 할 수 있고 매출 더하기 매출의 2분의 1 하면 평균 매출도 구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비율척도가 맞아요. 소득도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연령이라고. 연령은 제가 이걸 출제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연령이라는 것은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연속 변수로 측정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이산 변수, 그러니까 등간 척도로 측정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보세요. 여러분, 자, 설문조사를 할 때 보통 귀하의 연령은 몇 세인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괄호치고 몇 세 이렇게 응답을 할 때 이 숫자가 여러분 뭐 25세, 26세, 27세 이렇게 응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적겠다고 나는 25세인데 내가 6월생이에요. 그럼 1년 중에 6월은 딱 절반이니까 내가 만 25세에다가 6개월을 더 살았으니까 1년의 절반을 더 산 거니까 0.6년을 더 산 거니까 나는 25.6세 이렇게 답을 적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태어난 날로부터 날짜로 따져가지고 몇 세 또는 몇 월, 나는 며칠 살았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 살았다라고 적어야 정확한 건가요? 이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령은 보통은 그 연도별로 끊어서 물어보게 되거든요. 연도별로. 그러니까 연도별로 끊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건 뭐가 되냐면 이거는 이산 변수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속 변수라고 이야기하려면은 진정으로 연속 변수가 되려면 중간에 뭐 소수점 얼마 이런 것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나이를 보통 물어볼 때는 그렇게 안 물어보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소득은 금액이야. 정확한 금액. 매출액도 금액이니까 이건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는데 연령은 보통은 우리가 생일을 기준으로 만으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신정부, 새 정부에서는 만으로 통일이 됐죠. 만으로 통일이 됐으면 뭐 만 나이라고 한다면 뭐 말이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령이라고 하는 건 보통 몇 개월짜리냐까지 물어봐야 정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시비를 걸려고 작정하면은 이제 논쟁의 소지는 될 수 있겠는데 뭐 복수 정답까지 제가 봤을 때 인정이 넓게 교수님들이 좀 아량을 행사해 준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아마 그런 아량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그냥 4번이 확정 정답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는 뭐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문제는 많이 없어요. 보시죠. 자, 7번 통제 범위입니다. 한 명의 상사가 몇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느냐. 이건 상식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1번, 과업이 복잡하대요. 복잡하다는 건 제가 무슨 의미라 그랬죠? 우리가 구조의 복잡성은 분업이라 그랬고요. 기술의 복잡성은 기계 사용의 정도, 환경이나 과업의 복잡성이라고 하면 고려해야 될 요소의 숫자라 그랬어요. 그럼 1번 선지처럼 과업이 복잡하다는 것은 고려, 신경 써야 될 요인이 많다는 거니까 신경 써야 될 요인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의 부하 직원이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상사가 세심한 케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통제 범위는 좁아지는 게 맞죠. 한 명의 상사가 적은 수의 직원을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2번, 책임을 위임하는 경영관리자 능력이 우수할수록. 자, 책임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관리자가 아니라 내가 책임을 위임하는 관리자. 그러면은 위임의 주체는 누구예요?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높은 사람이 볼 때 그 관리자한테 책임을 넘겼는데 그 관리자가 똑똑하대.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사가 굳이 미주알, 고주알, 케어를 안 해도 알아서 한다는 얘기니까, 다시 말해서 상사가 부하 한 명 한 명을 관리할 수 있는데 좀 시간을 덜 써도 되니까 한마디로 많은 부하 직원을 거느릴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통제 범위 넓어지는 게 맞죠. 3번, 작업자와 관리자 사이에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많이 요구된다는 건 긴밀한 교류 협력을 해야 되니까 한 명의 상사가 부하 직원과 많은 이야기를 하려면 부하를 많이 거느릴 수가 없겠죠. 적어져야 되겠죠. 통제 범위가 좁아져야 되는데 지금 넓어진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3번이 틀렸고 이거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 4번, 작업자의 기술 수준이 높다. 그러면 어려운 업무까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알아서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사가 개입을 안 해도 되니까 상사의 업무 시간이 많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부하들을 많이 케어할 수가 있겠죠. 많은 부하들을 거느릴 수가 있어서 통제 범위 넓어진다가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8번 숍제도 쉬운 문제인데요. 통상적으로 숍은 채용 조건과 노조 가입 조건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클로즈 숍, 채용과 노조 가입 별도로 돌아가는 오픈 숍, 절충으로 한번 채용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노조 가입 안 해도 되는데 일정 기간 경과 후 가입해야 되는 유니온 숍, 이 세 가지가 보통 선지로 출제가 되는데 지금 이번 문제는 특이하게 노조비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즉 조합에 가입을 하나 안 하나 전부 다 노조비를 내야 된다. 이 말은 노조가 종업원의 일종의 대리인으로서 종업원 대신해서 투쟁 싸워줘가지고 임금 인상 같은 효과를 얻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누리는 모든 근로자들은 노조 멤버가 아니라 하더라도 노조비를 내야 된다라는 일종의 그 대리인적 이론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에이전시 숍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9번.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학부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학부 수준에서 이걸 가르치는 교수님은 없어요. 저 대학 다닐 때도, 물론 제가 20년 전에 학교를 다녔으니까 지금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 때는 학부도 이거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가서 전 처음에 배웠던 이론인데 요새 학부책에도 나오는 과제 봤더니 학부책에 이걸 다루는 경우 거의 없던데, 어쨌든 간에 뭐 다룬다고 친다면 고려대학교 배종석 교수님 교과서 정도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권석균 교수님 책에도 일부 다뤄지고 있고, 어쨌든 좀 어려운 교과서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식적이진 않은 선지입니다. 어쨌든 이건 뭐 대부분 거의 100% 틀렸을 거라고 보고 이런 문제 그냥 찍으시는 게 맞는데, 이 뭔지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인적 자원을 가치와 독특성으로 구별을 한다. 이건 제가 공인노무사 2차 강의할 때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을 가치가 있냐 없냐로 구별하는데, 사람의 가치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에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 직원이 우리 회사 돈벌이에 도움이 되면은 오른쪽이고요. 우리 회사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독특성이라고 한 건 세로축 대체 불가능성이에요. 대체가 안 되는 소중한 직원이야. 그럼 위쪽이고요. 독특하다. 유니크하지 않아. 그냥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흔한 직원이야. 그럼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종류를 4개로 쪼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가장 소중한 인적 자원은 누구예요? 돈도 벌어다 주고 대체도 불가능한 얘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몰입을 시켜야 돼. 몰입이라는 건 충성과 일체감을 넣어서 우리 회사 오래 붙어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 직원들은 한번 채용을 하면 절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돈을 벌어다 주는 능력은 있으나 흔해. 독특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흔해 빠졌다는 것은 결국 다른 인력으로 쉽게 대체가 된다는 거니까 채용을 하고 나서 이 친구들이 임금 인상해달라고 할 때쯤 자르고 새로운 대체 인력을 그냥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같이 일할 사람들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로 사장님이 부하 직원들을 다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외부에서 직원들을 데려와서 쓰다가 내부적으로 진급을 시켜주겠어요? 안 시켜주겠어요? 안 시켜주는 거죠. 데리고 있다가 그냥 뭐 쓸모없으면 나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통상 외부 노동시장에서 인재를 획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선지해 보시면은 독특성이 낮고 가치가 높은 2번의 경우는 내부에서 인력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서 지금 외부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이 레파카스넬의 이론에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반대로 1번 선지는 둘 다 높은 친구들은 몰입을 시켜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3번, 가치가 낮은데 독특성이 높대. 그러면 돈을 못 벌어다 주는데 근데 얘가 좀 너무 특이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이라서 쉽게 구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먹자니 아깝고 남주자니 먹자니 좀 아쉽고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비싸서 남에게 주자니 좀 아까운 이런 인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그냥 좋은 관계를 느슨하게 걸쳐두는 거예요. 뭐 영어로는 arms length relationship이라고 해서 서로 팔을 쭉 뻗었을 때의 거리.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서로 나도 팔을 뻗고 상대방도 팔을 쭉 뻗어서 서로 닿을 수 있는 정도의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런 불가근, 불가원의 거리를 이제 arms length relationship이라고 하는데 그 거리 정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이제 뭐 적당한 관계만 맺고 있다가 한마디로 평소에 뭐 자문 주거나 뭐 컨설팅 이런 거 시켜놨다가 필요할 때 우리 회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자. 채용할 필요는 없는데 아예 척을 지면 안 되니까 관계만 맺어놓자. 이런 종류의 인력이에요. 그거 맞고요. 제휴 맞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불쌍한 친구들. 돈도 못 벌어다 주고 독특하지도 않아서 언제나 시장에서 쉽게 교체가 되는 사람이라면 얘보다 더 불쌍한 거죠. 얘는 돈을 벌어다라도 주니까 회사가 채용할 의지라도 있는데 얘는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채용할 필요도 못 느끼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수능형 인사관리. 그냥 조직에 닥치는 대로 말을 들어. 이런 인사관리다라는 의미로 출제하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0번. 피델러의 상황 모델인데요. 피델러는 리더십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한 상황 조건으로 상황 호의도라는 개념을 제시했고 상황의 호의도를 결정한 요인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리더와 부하 간의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 업무가 잘 매뉴얼 구조화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마지막으로 리더가 권력이 있냐 없냐. 세 가지 상황 조건이 다 좋은 상황부터 안 좋은 상황까지 8개의 상황으로 분류했고 가장 유리한 조건상 1, 2, 3번 상황에서는 과업지향 리더십, 중간에 있는 4, 5, 6번 상황에서는 관계지향 리더십, 다시 상황이 가장 열악한 7, 8번 상황에서는 다시 과업 중심 리더십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구조화가 잘 되어 있고 관계가 좋고 권력도 강하다는 건 세 가지가 다 좋은 상황이니까 피들러 상황 변수로는 상황 1번 가장 유리할 때가 돼요. 그럼 이때는 과업지향 리더십을 써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11번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수요 예측에서 시결 분석은 시간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했고요. 그 시간의 흐름에 관련된 데이터를 4가지로 분야할 수 있다고 그랬죠. 트렌드 T, 사이클, 그다음에 계절적 변동 시즌, 마지막으로 랜덤 변동 R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랜덤 변동 R 같은 경우는 무작위 변동이기 때문에 예측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랜덤 변동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처럼 불규칙 성분 랜덤에 대해서는 발생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가 돼야 돼요. 1번이 틀렸고요. 2번 유추법, 델파이법 또는 뭐 시장조사법, 판매원 추정법, 경영자 판단법 이런 그 양적이지 않은 질적 기법들은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적 데이터가 없을 때 수요 예측하는 기법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맞고요. 3번 트래킹 시그널은 뭐예요? 트래킹 시그널은 TS는 기억하세요? 이거는 뭐분의 뭐예요? CFE를 MAD로 나누는 거죠. 누적 오차를 평균 절대 편차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작아진다 그래야 좋은 거라 그랬죠. 작아질수록 굿인데 작아진다는 말은 누적 오차가 줄어든다는 의미고 누적 오차는 오차의 합계니까 오차의 합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플러스 방향의 오차랑 마이너스 방향 오차가 서로 상쇄되어서 즉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된다는 것은 뭐예요?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랑 예측 모형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대 예측, 과소 오차, 과대 예측 오차, 과소 예측 오차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이 누적 오차가 제로에 상쇄된다는 거니까 결국 그림 설명하는 것처럼 예측 평균값이 편향, 바이어스 없이 잘 따라가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죠. 4번 단순지수 평활법에서는 최근 기간의 예측 수요 구해볼까요? 자, forecast 다음번에 t 플러스 1 이것을 예측시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직전기 예측치 ft 플러스 알파의 at 빼기 ft잖아요. 그럼 선지를 보세요. 최근의 예측 수요가 얘잖아요. 그리고 최근의 실제 수요가 얘죠. 평활상수가 얘죠. 그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미래 예측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맞는 선지가 되어서 정답은 틀린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이거는 틀리세요. 이거는 저도 몰라.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이런 문제는 맞출 필요가 없다. IT 시스템까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추려면 3학점짜리 대학 교과서를 봐야 되는데 그럴 의지도 능력도 시간도 없으니까 넘기시고요. 다음 13번 퍼트 CPM의 그 주경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주경로라는 건 우리 최장경로라고 우리가 보통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맞죠. 가장 긴 경로 맞고요.
근데 이 최장경로, 주경로는 절대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경로라고 했어요. 결국 여유 시간이 있다 없다? 주경로에 있으면 여유 시간이 없고 주경로가 아닌 애들은 여유 시간이 있다 그랬죠. 거꾸로 말하면 그럼 주경로에서는 여유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1번 여유 시간이 있는 활동이 아니라 여유 시간이 없는 활동, 즉 주경로의 시간을 단축해야만 전체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요. 주경로에서 주경로가 아닌, 그러니까 여유 시간이 있다는 건 주경로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주경로가 아닌 애들은 어차피 여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시간을 더 줄여봤자 여유만 늘어날 뿐이지 걔네들이 빡세게 일을 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기억이 나시죠? 5, 6, 5, 2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주경로는 뭐예요? 제일 긴 경로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주경로는 얘가 주경로란 말이죠. 그죠? 그럼 얘는 어차피 여유 시간이 4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1이나 0.5로 단축해봤자 주경로는 안 줄어들고 얘의 여유 시간만 늘어날 뿐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활동 중 여유 시간이 있는 활동이 아니라 없는 시간을 단축해야만 전체 일정을 단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얼리 스타트와 레이트 스타트. 이거 여러분 그림 알고 계시죠? 요거. 그죠? 활동명이 있고 얼리 스타트, 레이트 스타트. 얼리 피니시, 레이트 스타트, 레이트 피니시인데 지금 주 경로에 있는 활동은 여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여유가 없다는 것은 얘네 두 가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얼리 스타트랑 레이트 스타트 간의 차이가 없다는 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4번 주경로가 많을수록 프로젝트 일정 관리하기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단 하나라도 딜레이가 되면 전체 활동 딜레이가 되어버리는 활동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요. 틀린 거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2번 여유가 있는 활동이 아니라 없는 시간을 줄여야만 전체가 단축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4번 품질관리 문제입니다. 품질 비용을 예방평가 실패 비용으로 구별할 때 보통 예방평가는 사전 비용, 실패 비용은 사후 비용이죠. 사전에 우리가 품질 비용을 그림을 잘 안 그리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와드려야 되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품질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실패 비용이 증가하죠. 실패 비용을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통제 비용을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통제 비용 안에 이제 예방 비용과 평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예방 비용과 평가 비용을 늘린다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패 비용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 섹스 시그마 문제 해결 절차는 DMAIC 아니에요? 그 DM 그 다음에 A Analyze, Improve, Control로 가야 되는 거니까 순서가 잘못됐고요. 3번 P 관리도, C 관리도, P랑 C 관리도가 있고 그 다음에 X바 관리도랑 R 관리도가 있는데 여기서 위에 두 가지 얘들은 우리가 별량 관리도, 즉 연속 변수에 대한 관리도, 밑에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속성 관리도, 이산 변수에 대한 관리도 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번 선지 보시면 R 관리도는 별량 관리도다, P 관리, C 관리도는 속성 관리도다. 이게 맞는 선지는 4번이 되는 거고요. 3번을 보시면은 P 관리도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우리 불량률 이렇게 제가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얘는 불량률에 대한 관리도거든요. 불량률. C는 결점 수. 그러니까 불량률이니까 단위당 발생 빈도가 불량률이라는 개념은 맞다고, 불량률은 맞는데 문제는 제가 어려운 건데 제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별량 관리도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 속성 관리도는 이항 분포나 포화송 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P 관리도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것이고요. 포화송 분포를 따르지 않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 3번은 아리까리한 선지고 4번은 확실히 맞는 선지니까 여러분 정답을 찾을 땐 4번으로 확정 정답을 체크하시고 잘 모르는 건 그냥 제끼셔야 돼. 근데 수험생분들이 하나는 확실히 맞아, 하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꼭 이걸 정답을 체크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들이 다 확실하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정답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피해관리도는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이항 분포를 사용합니다. 15번 재고관리 경주적 주문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시 이것도 뭐 공식을 적어보고 시작을 하죠. E, O, Q,
루트 2 곱하기 연간 수요량, 그 다음에 단위당 주문비용 오더 나누기 단위당 재고 유지비용 C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재주문점 리오더 포인트는 어떻게 구하죠? 리오더 포인트는 평균 판매량 곱하기 리드 타임 더하기 G값 곱하기 루트 리드 타임 곱하기 수요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공식이 나와 하시는데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네. 맞잖아요. 서울시 7급 보실 분들은 이 정도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1회 주문비용 뭐예요? 자, 오더 코스트 O 이게 증가하게 되면은 최적 주문량 증가하죠. 근데 재주문점 공식에 오더 코스트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재주문점 변동 않는다. 맞는 선지고 이 선지는 재작년에 회계사 시험에 출제했던 선지를 그대로 문제를 갖고 온 것입니다. 다음 2번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 C가 증가하면 EOQ는 감소하겠죠. 근데 최적 주문량 거기 보시면 주문해야 될 양에서 지금 재고 유지 비용 공식 안 들어가니까 역시 맞는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번과 2번 선지에서 주문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은 EOQ 공식에는 반영이 되지만 재주문점 공식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고요. 혹시나 이 문제를 지금 저랑 같이 푸시는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 안전재고 공식 모르는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수업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3번 재주문점은 기대 수요가 높을수록 증가하지만 안전재고랑 관련이 없다. 안전재고 세이프티 스톡이 이건데요. 이게 안전재고예요. 얘가 LT 동안은 리드타임 동안의 기대 수요가 되고요. 얘랑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은 C 주문량에 반비례한다? 아니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주문을 많이 하면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게 되면 주문량이 증가하게 되면 창고에 보관해야 되는 비용이 더 증가할 거 아니에요.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은 증가한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주문 비용은요? 한 번에 많이 주문하게 되면은 1년 동안 주문해야 되는 횟수는 줄죠. 1년 동안 토탈 사용해야 되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D는 정해져 있는데 주문 횟수를 10번 하던 걸 5번으로 줄여버리게 되면은 한 번에 많이 주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문 횟수는 줄어드니까 주문 횟수가 줄면은 연간 주문 비용은 주문 건수가 주는 만큼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건 반비례한다가 돼야 돼요.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한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건 몇 번이에요, 지금? 가장 오름을 타는 거구나. 오름을 타는 건 1번이 되는 거죠,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2번 같은 경우는 재주문점에 영향이 없다가 돼야 되는데 감소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안전재고랑 관련이 있다가 돼야 되고 4번은 선형적으로 반비례한다. 이건 비례한다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1번만 맞는 선지가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22년 회계사 선지랑 똑같은 문제를 출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6번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건 거의 우리 경영학교 가서 끝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7급 시험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그냥 쉬워요. 맥스 항상 영어로 생각하세요. 맥스 제일 좋을 때를 맥스 크게 해라. 그럼 성공이 좋은 거예요? 실패가 좋은 거예요? 성공이 좋은 거잖아, 그죠? 성공이 좋은데 성공이 좋았을 때를 가장 최대로 키워주는 정책 대안을 찾아라. 그럼 A1이 되는 거잖아. 그럼 기업번은 A1이 의사결정 대안이 되는 거예요. 니은번은요? 니은번은 최대최소는 역시 거꾸로 작을 때를 크게 해라. 그러니까 안 좋을 때를 크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제일 안 좋을 때를 크게 해라. 뭐요? A3네. 그죠? A3. 다음 디귿번. 최소, 최대, 후에.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거는 큰 거를 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큰 거를 줄였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한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를 작게 했을 때 우리 한테 좋으려면 그 큰 게 플러스인 거예요? 마이너스인 거야 돼요? 다시 한번. 최대인 거를 줄여야 좋다. 그러면 최대인 것이 만약 이익이라면 이익 중에 최대인 거를 줄이는 건 우리한테 좋은 선택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중에 최대인 것을 가장 작게 해라.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즉 안 좋은 것 중에 제일 큰 거를 줄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소, 최대, 후회, 이 리그레트 유감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유감 기준이라고 하는 건 기회 손실을 줄이라는 거예요. 기회 손실을 구해볼까요? 기회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얘를 고르지 못했을 때의 손실이 기대 손실이에요. 그럼 얘는 200이 기대 손실이죠. 얘는요 280이 기대 손실이 되는 거죠. 그죠?
실패일 때 기대 손실을 제일 좋은 게 얘고요. 그럼 얘가 되지 못했을 때의 손실이니까 격차가 110만큼 차이가 나고 얘는 60만큼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러면 최대 기회 손실은 뭐예요? 성공의 경우 최대 기회 손실은 얘고요. 실패의 경우 최대 기회 손실은 얘입니다. 그럼 최대 기회 손실 둘 중에서 좀 더 작은 건 뭐예요? 얘가 좀 더 작죠? 즉 최대 기회 손실을 줄여주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A1이 되는 것입니다. 디귿의 선택은 A1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리을번은 기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가치라고 하는 건 기대값이니까 한번 구해보죠. 자, 기대값은 얘와 얘를 곱하고 얘와 얘를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러면 4, 4, 16, 160 플러스 마이너스 6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요 2, 4, 8 80 플러스 4, 6, 24. 세 번째 거는 120 곱하기 0.4 하면 48인가요? 48 플러스 6. 당연히 얘가 제일 크겠다, 그죠? 그럼 당연히 마지막 리을 기준으로 하면은 A1이 선택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A1이 골라지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기억, 디귿, 리을번이 됩니다. 확인하실 수 있겠죠? 좀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 그 기대값 그리고 유감 기준 요거 구하는 게 좀 어려울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유감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기회 손실을 구해야 돼요. 기회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값에서 제일 큰 녀석과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때의 격차를 우리는 기회 손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값인 녀석은 기회 손실이 제로죠. 본인이 제일 큰 값이니까. 근데 나머지 녀석들은 이 최대값과 격차가 기회 손실이 되고 그 기회 손실을 일일이 구한 다음 그 기회 손실 중에 제일 큰 기회 손실을 각각의 경우에 고른 다음 그 최대 기회 손실 중에서 작은 기회 손실을 가져주는 안을 골라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우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좀 알아두고 이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기회 손실이 뭔지 한번 개념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17번입니다.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요. 콜 옵션의 가치는 콜 옵션은 살 권리잖아요. 특정 가격의 살 권리. 여기서 특정 가격은 행사 가격의 살 권리.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싸게 사는 게 좋아요? 비싸게 사는 게 좋아요? 싸게 사는 게 좋죠. 그러니까 당연히 행사 가격이 작아야 좋은 거죠. 거꾸로 말하면 행사 가격이 높을수록 가치는 감소한다가 맞아요. 두 번째, 콜옵션은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가치가 커진다. 살 권리이기 때문에 미래값이 크게 변동될수록 지금 값에 비해서 미래값이 크게 변동된다는 것은 뭐 낮아질 확률도 있지만 높아질 확률도 있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요인이에요. 풋옵션은 팔 권리입니다.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그러면 특정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싼 걸 비싸게 파는 게 좋은 거예요? 비싼 걸 싸게 파는 게 좋은 거예요? 싼 걸 비싸게 파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나는 일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데 시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실제로 싸게 거래되는 걸 나는 비싸게 팔 권리가 있다는 거니까 나한테 좋은 거야. 즉 주가가 하락할수록 좋다 맞는 말이고. 4번 풋옵션도 역시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업다운의 변동성이 커지는 건 나한테 유리한 조건이 돼요. 비싸질 수도 있고 싸질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의 이익이 커질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 그 워크북에 보시면은 주가의 변동성은 콜옵션과 풋옵션 전부 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적혀져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틀린 거 찾는 거니까 4번 가치가 증가한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18번 직무분석과 평가에 대한 설명은 너무 쉽죠. 직무분석은 자료 수집 방법이고 직무평가는 서분, 점요,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 비교법이니까 직무평가 방법에 서, 분, 점, 요가 있다. 바로 2번이 맞고요. 1번에 이 요소법, 분류법 전부 다 직무평가 방법이라서 틀렸고요. 3번 직무기술서는 일에 대한 조건을 정리한 서식이고 직무명세서가 사람의 조건을 정리한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지식기술 능력은 다 사람의 조건이니까 직무기술서가 아니라 명세서가 돼야 되겠죠. 다음 헤크만 골드엠의 직무특성 5가지 핵심 직무특성 뭐였어요? 스킬, 버라이어티, 기술의 다양성, 태스크 아이덴티티, 과업의 정체성, 태스크 시그니피컨스, 과업의 중요성, 오토노미, 자율성, 피드백 5가지였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과업의 효율성이라는 건 없어요. 더 틀렸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맞는 거 찾는 거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자본시장의 수익률이 있는데 자산 자체 고유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동되는 위험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장의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서 이건 분산 투자를 해도 제거할 수가 없는 위험이고요. 개별 기업의 위험은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불러요. 그럼 지금 선지에서 보시면은 시장의 수익률과 무관하게라고 돼 있고 우리 자산 자체 고유 요인, 즉 우리 기업의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우리 자체적 요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시험에서 자산 자체 요인이 아니라 즉
자산을 아무리 내가 분산 투자를 해봤자 시장 전체의 수익률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전체 위험은 내가 줄일 수 없다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그거는 체계적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시장의 위험이 아니라 개별 자산의 위험, 즉 분산 투자했을 때 제거 가능한 위험 이렇게 물어본다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정답은 이 문제에서 4번이 되겠죠. 다음 20번 내부 수익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본예산기법 중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화폐의 시간가치 를 고려하지 않는 기법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기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구별을 하잖아요. 화폐 시간가치 고려 안 하는 기법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회수기간법, 두 번째가 회계적 이익률법이죠.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한 첫 번째 기법으로 수익성지수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Profitability Index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은 현금 유입의 Present Value 나누기 투자의 Present Value인데 투자는 보통 지금 시점의 현금 유출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1번 선지처럼 미래 얻게 될 순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투자액으로 나눈다. 지금 1번 선지가 바로 수익성지수법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내부 수익률을 묻고 있으니까 아닌 거죠. 2번 선지 보겠습니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다 하자. 이게 바로 순현재 가치입니다. Net Present Value 순현가라고 하는 것은 현금 유입의 Present Value 빼기 현금 유출의 즉 투자의 프레젠트 밸류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2번 선지는 바로 순현가법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 4번 둘 다 이제 내부 수익률과 관련된 선지가 되는데 여기다 이제 내부 수익률을 여기다 3번인데 여기다 적을게요. 3번 Internal Rate of Return은 어떻게 구하죠? 이건 뜻이 뭐죠? 이것은 Net Present Value가 0인 수익률, 할인율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NPV를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여기 나오는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를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라고 하는 것은 현금 유입액, 현금 유입액을 캐시플로우라고 할게요. 캐시플로우, T년도의 캐시플로우를 1 플러스 R의 T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요것을 시그마 T가 1서부터 N까지 합친 것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고 거기서 현금 유출 현재 가치는 인베스트먼트 투자 금액이에요. 이게 제로가 된다는 건 결국 거꾸로 말하면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시점에서의 할인율 R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R을 구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T차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T차 방정식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1차 방정식은 해, 즉 근이 1개가 되고요. 2차 방정식은 해가 2개가 되고요. N차 방정식은 해가 N개가 되니까 결국 요 내부 수익률법에 따르면요. 이 T가 몇 차 숫자, 뭐 2차냐, 3차냐, 4차냐에 따라서 해가 뭐 2개, 3개, 4개 복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맞는 말이고요. 4번.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는 제껴야 되는, 즉 둘 중 하나만 고르는 투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투자 대상의 현재 가치를 구하려고 할 때는 순현가법의 의사결정과 내부 수익률의 의사결정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 10억을 투자해서 수익으로 12억을 얻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수익률 얼마예요? 대략 뭐 20%죠. 100억을 투자해서 120억을 벌어요. 그럼 수익률 얼마예요? 혹시? 대략 20%가 되죠. 그럼 이 경우에 이 첫 번째 케이스 A번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 B번 케이스를 비교해보면은 수익률은 똑같지 않아요? 그죠? 수익률 20%. 여기도 수익률 20%.
되는 거니까 수익률, 내부 수익률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A에 투자를 하나, B에 투자를 하나 똑같다가 결론인데 여러분 실제 그렇게 바보같이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돈이 있으면 10억 넣고 12억 버시겠어요? 100억 넣고 120억을 벌겠어요? 이거 감이 안 오세요? 감 오시죠? 당연히 이거지. 20억을 남기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액을 따지는 게 좋죠. 그래서 NPV로 따지게 되면, Net Present Value로 따지게 되면 얘는 이제 NPV가 2억짜리 투자가 되지만 얘는 NPV가 20억짜리 투자가 되는 거니까 내부 수익률로 따질 때는 어느 걸 골라도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순현재 가치로 고르게 되면 당연히 B번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4번 항상 동일한 결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경우도 지금 제가 극단적인 발례를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따라서 정답은 맞는 걸 찾는 거니까 3번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문제 다 풀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좀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죠. 항상 저희 시험 문제가 예상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한 10년 가까이 이제 이 공무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느낀 점은 합리적 예측을 해서 맞출 수는 거의 없다. 매년 한두 개 예외가 있다. 그 예외를 제낀다고 한다면 특히 서울시 문제나 그 국가집 실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회계사 시험에 근접한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경영학을 전략 과목으로 가져가고 싶다. 한 90점 정도, 즉 2개 이상 틀리기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회계사 강의 수준으로 공부하는 게 정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금년도 지금 이제 2024년 대비 기본 강의 촬영하고 있을 때는 제가 좀 이렇게 난도를 높여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거의 회계사 수준의 내용까지 깊이를 다루고 있는데 다만 기출 선지까지 하나하나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기출 선지까지 워크북에 있는 걸 다 해설을 듣고 싶은 분들은 이제 회계사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울시 7급만 또는 국가직 7급 위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난이도를 높여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워크북을 공부하시더라도 제 기본 강의를 듣고 워크북을 복습하실 때 반드시 기출 선지 OX 부분을 잘 보셔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공부하시는데 제가 필요한 컨텐츠나 교재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